기름이 끓는 고소한 냄새가 작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김진우는 하얀 조리복 차림으로 묵묵히 닭을 튀기고 있었다. 그의 세상은 이 사방 몇 미터 남짓한 주방이 전부인 듯했다. 잘 손질된 닭 조각이 뜨거운 기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경쾌한 소리가 울려 퍼졌고 그의 미간에는 오직 완벽한 황금빛 치킨을 향한 장인의 집념만이 서려 있었다. 그의 가게 진우치킨은 낡은 상가 건물 구석에 자리한 작은 공간이었다. 하지만 그의 치킨 맛은 일품이어서 동네에서는 알만한 사람은 다 아는 숨은 맛집이었다. 진우는 자신의 삶에 만족했다. 시끄러운 과거를 등지고 오직 땀과 정성으로 하루를 채워나가는 이 평범한 일상이야말로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이었다. 그 평화는 요란한 발소리와 함께 산산조각 났다. 육중한 체구의 사내 대여섯 명이 가게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다. 그들의 옷에는 태산건설 용역이라는 붉은 글씨가 선명했다. 험악한 인상의 사내들은 가게 안을 제 집처럼 둘러보며 손님들을 위협했고 그들의 눈빛은 약자를 향한 경멸과 폭력성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가장 앞에 선 흉터 가득한 얼굴의 남자가 카운터에 앉아있던 아르바이트생 민서에게 다가갔다. 그는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카운터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쾅 하는 굉음에 민서의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사장 어디 있어? 오늘이 마지막 통보인 거 모르는 건가? 좋게 말할 때 가게 비워. 진우는 기름에서 건져낸 치킨을 채반에 받치며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드러나지 않았다. 그는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조용히 말했다. 무슨 일이시죠? 손님들 계시는데 소란 피우지 마시고 용건만 말씀하세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란스럽던 가게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흉터 남자는 진우의 차분한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듯 인상을 썼다. 이 새끼가 사장인가? 너 우리가 누군지 몰라. 이 상가 전부 우리 태산건설에서 밀어버릴 거다. 보상금 받고 꺼지든가 아니면 여기서 뼈도 못 추리든가 선택은 네가 해. 그는 진우에게 삿대질하며 고함을 질렀다. 진우의 시선은 흉터 남자의 뒤편껍에 질려 떨고 있는 민서와 다른 손님들에게 잠시 머물렀다. 그는 다시 흉터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아직 계약 기간이 남았습니다. 법적으로 해결할 문제이니 이렇게 무력으로 위협하는 건 그만두시죠. 그의 말은 합리적이었지만 힘의 논리를 신봉하는 자들에게는 그저 비웃음거리일 뿐이었다. 법, 우리가 법이다. 이 새끼야. 흉터 남자는 마침내 이성을 잃고 진우의 멱살을 움켜쥐었다. 질긴 조리복 옷깃이 그의 소나기에서 우그러졌다. 그 순간 진우의 눈빛이 미세하게 변했다.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스스로도 잊었다고 믿었던 무언가가 차가운 칼날처럼 그의 존재를 관통했다. 모든 것이 찰나에 일어났다. 진우의 손이 번개처럼 움직여 흉터 남자의 손목을 잡았다. 남자의 손목 관절이 기이한 각도로 꺾이며 비명이 터져나왔다. 그 악멱살을 잡았던 손이 풀리는 동시에 진우의 다른 쪽 손바닥이 남자의 명치를 정확하게 가격했다. 억소리도 내지 못한 남자는 거구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허무하게 뒤로 나가 떨어졌다. 뒤에 있던 동료들이 당황해서 미처 반응하기도 전에 진우의 몸이 움직였다. 그는 가장 가까이 있던 남자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 팔꿈치로 다른 남자의 목덜미를 가격했다. 그의 움직임에는 군더더기가 없었다. 마치 정교하게 짜인 안무처럼 모든 동작은 최소한의 힘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내기 위해 설계되어 있었다. 남은 3명의 건달이 한꺼번에 덤벼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주먹은 진우의 옷깃조차 스치지 못했다. 진우는 한 명의 주먹을 흘려보내며 그의 옆구리를 걷어찼고 다른 한 명의 팔을 꺾어 바닥에 매다 꽂았다. 마지막 남자가 의자를 집어들고 휘둘렀지만 진우는 몸을 숙여 피한 뒤 그대로 남자의 턱을 올려쳤다. 커걱 신음소리가 가게 바닥을 채웠다. 15초. 시끄러운 위협이 시작된 지 불과 15초 만에 건장한 사내 6명이 가게 바닥에 쓰러져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다. 가게 안은 완전한 정적에 휩싸였다. 손님들과 민서는 눈앞에서 벌어진 일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다. 진우는 거칠어진 숨을 고르며 바닥에 널브러진 자들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양손을 천천히 펼쳐보았다.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 손은 완벽한 치킨을 튀기기 위해 존재해야 했다. 사람의 뼈와 살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하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다. 사람을 가장 효율적으로 무너뜨리는 방법을. 고소한 기름 냄새 사이로 비릿한 피 냄새가 희미하게 섞여들었다. 그 냄새는 잊고 있던 과거의 망령을 현실로 불러냈다. 유령이라 불리던 시절의 기억을 김진우라는 이름 뒤에 숨겨두었던 피와 어둠으로 얼룩진 자신의 진짜 모습을.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평화는 이미 끝났다. 다음 날 아침 진우치킨 앞에는 폴리스 라인이 둘러쳐져 있었다. 어젯밤의 소동은 결국 경찰의 출동으로 이어졌고 진우는 간단한 조사를 받아야 했다. 그는 정당방위였음을 주장했고 가게 안에 CCTV 영상과 손님들의 증언이 그의 말을 뒷받침해 주었다. 건달들은 공동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지만 그들의 배후에 대해서는 입을 굳게 다물었다. 사건 현장을 둘러보던 최민준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지역 강력계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이었다. 그의 눈에 비친 현장은 단순한 치킨집 사장의 정당방위라고 보기에는 석연치 않은 구석이 너무 많았다. 건달 6명이 모두 심각한 부상을 입었지만 그 상처는 난투극의 흔적이라기보다는 전문가의 솜씨에 가까웠다. 관절 급소인데 전부 정확하게 타격당했습니다. 최소한의 힘으로 상대를 확실하게 무력화시키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현장 감식반원의 보고를 들으며 최 형사는 김진우라는 남자를 떠올렸다. 평범하다 못해 무뚝뚝해 보이기까지 하는 남자. 기름 냄새가 밴 낡은 조리복을 입고 있던 그의 어디에 이런 기술이 숨겨져 있었을까? 최 형사는 진우의 신원 조회를 다시 요청했다. 서류상 그의 기록은 너무나도 깨끗했다. 고아원 출신 군 복무 기록, 그리고 몇 년 전 이 동네에 치킨집을 개업한 것이 전부였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것처럼 완벽하게 평범한 이력이었다. 최 형사의 직감이 경고등을 울렸다. 이 남자는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 한편 진우는 임시 휴업 팻말을 내건 가게 안에서 홀로 어둠과 싸우고 있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의 내면에 단단히 걸어 잠갔던 문을 부수고 말았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감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는 법, 상대의 살기를 피부로 느끼는 법. 그리고 망설임 없이 상대의 숨을 끊는 법까지. 그의 머릿속에는 단편적인 이미지들이 스쳐 지나갔다. 빗소리 총성 누군가의 절규. 그리고 차갑게 식어가던 손의 감촉. 그는 유령이었다. 국가정보기관의 비밀 작전팀 소속으로 기록에도 남지 않는 임무들을 수행하던 인간 병기. 그의 손에 수많은 피가 묻었다. 하지만 마지막 임무에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뒤 그는 스스로 유령이 되어 세상에서 사라졌다. 그는 김진우라는 새로운 삶을 얻기 위해 모든 것을 버렸다. 하지만 과거는 끈질긴 악령처럼
그의 발목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그는 고통스럽게 머리를 감싸 쥐었다. 그는 더 이상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았다. 그저 평범한 치킨집 사장으로 살고 싶었을 뿐이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고 있었다. 같은 시각 태산건설의 화려한 회장실에서는 불쾌한 침묵이 흐르고 있었다. 박태식 회장은 최고급 가죽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앞에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안 실장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박 회장은 밑바닥에서부터 온갖 더러운 수를 써가며 태산건설을 일군 입지전적인 인물이었지만 그의 성공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이 있었다. 안 실장은 박 회장의 가장 충실한 사냥개였다. 재개발 지역의 알박기를 처리하고 반대하는 주민들을 겁박하는 것은 모두 그의 역할이었다. 그래서 일개 치킨집 하나 처리 못해서 용역 깡패 6놈이 병원 신세를 졌다는 건가. 박 회장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상대가 보통 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이거나 그 이상일 수도 있겠습니다. 안 실장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다. 웃기는 소리. 박 회장은 코웃음을 쳤다. 특수부대 출신이 고작 닭이나 튀기고 있단 말인가. 그냥 좀 싸움 잘하는 양아치겠지. 이번에는 제대로 처리해.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그놈이 스스로 무릎 꿇고 가게를 바치게 만들어. 박 회장의 눈빛이 번뜩였다. 그는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이든 가차없이 부숴버렸다. 그에게 김진우는 그저 길가의 작은 돌멩이일 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걷어차려 하는 그 돌멩이가 사실은 깊은 잠에 빠져 있던 화산의 일부라는 것을. 그날 밤 진우는 잠들지 못했다. 그는 가게 안작은 간이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지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다. 오랫동안 잊고 있던 야생의 감각이었다. 그는 조용히 몸을 일으켜 창밖을 내다보았다. 어두운 골목 저편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 한 대, 평범한 차량이었지만 진우는 그 안에 타고 있는 자들이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들은 단순한 건달이 아니었다. 더 훈련되고 더 치밀한 자들이었다. 이제 시작에 불과했다. 며칠간의 긴장된 평화가 흘렀다. 진우는 가게 문을 다시 열었지만 그의 심경은 온통 주변을 향해 곤두서 있었다. 골목 어귀에 주차된 검은색 세단은 사라졌지만 보이지 않는 감시의 눈길은 여전히 그의 등 뒤를 따라다니는 듯했다. 그는 일부러 더 평범하게 행동했다. 아침 일찍 가게에 나와 재료를 손질하고 저녁 늦게까지 닭을 튀겼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폭풍전야의 고요함이라는 것을. 상대는 그의 정체를 파악하기 위해 거리를 두고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인내심이 바닥나는 순간 두 번째 공격이 시작될 터였다. 그는 방어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이 지긋지긋한 폭력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먼저 움직여야만 했다. 그날 밤 진우는 평소보다 늦게까지 가게 정리를 했다. 마지막으로 주방의 기름때를 닦아내던 그의 코끝에 익숙한 기름 냄새와는 다른 이질적인 냄새가 스쳤다. 휘발유 냄새였다. 진우의 온몸의 감각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는 즉시 주방가스 밸브를 잠그고 소리 없이 가게 뒷문으로 향했다. 뒷문은 좁은 골목과 이어져 있었다. 그는 문틈으로 밖을 살폈다. 검은 옷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가게 벽에 기대어 무언가를 하고 있었다. 한 명은 망을 보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가게 창문 틈으로 휘발유를 흘려넣고 있었다. 방화였다. 그를 가게와 함께
통째로 태워버릴 작정이었다. 진우의 눈에 차가운 분노가 서렸다. 그의 삶, 그가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이 작은 평화를 죄로 만들려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다. 그는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뒷문을 박차고 나갔다. 갑작스러운 그의 등장에 두 남자는 경악했다. 망을 보던 남자가 품에서 칼을 꺼내 들었지만 이미 늦었다. 진우는 망설임 없이 남자의 얼굴을 향해 소화기 분말을 뿜었다. 캥 남자는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싸 쥐고 비틀거렸다. 진우는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달려들어 남자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무릎으로 복부를 가격해 쓰러뜨렸다. 다른 남자가 겁에 질려 도망치려 하자 진우는 빈 소화기를 던져 그의 다리를 정확하게 맞췄다. 남자가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진우는 순식간에 그의 위에 올라타 목에 칼을 겨누었다. 누가 시켰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남자는 공포에 질려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진우는 칼날에 힘을 주었다. 목 피부에 차가운 감촉과 함께 가는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말해, 누가 시켰지? 안 실장님이요. 태산건설의 안 실장님이 시켰습니다. 남자는 겁에 질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역시 그들이었다. 진우는 남자를 기절시킨 뒤 경찰에 익명으로 신고 전화를 걸었다. 방화미수 현행범으로 그는 경찰이 도착하기 전에 소리 없이 현장을 떠났다. 이제 수세에 몰려 있을 수만은 없었다. 사냥꾼의 시선으로 판을 읽어야 했다. 다음 날부터 진우의 밤은 달라졌다. 낮에는 여전히 평범한 치킨집 사장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는 다시 유령이 되었다. 그는 태산건설의 안 실장을 미행하기 시작했다. 그의 동선 만나는 사람들, 그가 드나드는 장소. 진우는 그림자처럼 움직이며 정보를 수집했다. 그의 옛 기술들은 녹슬지 않았다. 오히려 평범한 삶에 대한 갈망이 그의 감각을 더욱 예리하게 만들었다. 며칠간의 추적 끝에 진우는 안 실장이 정기적으로 강남의 한 고급 룸살롱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는 그곳에 잠입할 계획을 세웠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의 가게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그의 생존을 위한 전쟁이었다. 그는 자신의 평화를 짓밟으려는 자들의 심장부를 향해 칼을 겨누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창고에 숨겨두었던 낡은 더플백을 꺼냈다. 그 안에는 유령 시절 그가 사용했던 장비들이 들어 있었다. 검은색 특수 작전복 소형 도청 장치와이어, 그리고 그의 손에 익은 특수 합금 나이프까지. 그것들을 다시 손에 쥐는 순간 그는 완전한 유령으로 돌아갔다. 김진우의 온기는 사라지고 오직 목표를 향한 냉철한 이성만이 남았다. 그의 눈은 먹잇감을 노리는 포식자처럼 어둠 속에서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강남의 밤은 욕망의 불빛으로 휘황찬란했다. 진우는 어둠에 몸을 숨긴 채 안 실장이 들어간 룸살롱 건물을 주시했다. 건물은 태산건설의 소유였고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자랑했다. 정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는 건물의 설계도를 미리 파악해 두었다. 그의 목표는 안 실장이 들어간 VIP룸에 도청 장치를 설치하는 것이었다. 그는 건물 뒤편의 어두운 골목으로 향했다. 환풍구를 통해 내부로 잠입할 계획이었다. 그의 몸은 고양이처럼 유연하게 벽을 타고 올랐다. 수년간의 공백이 무색하게 그의 몸은 가장 효율적인 침투 경로를 기억하고 있었다. 환풍구 덮개를 소리 없이 열고 좁은 통로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먼지와 어둠 속에서 그는 오직 숨소리와 감각에만 의지해 움직였다. 복잡한 환풍구 통로를 지나 그는 마침내 목표 지점인 VIP 룸 바로 위쪽에 도달했다.
아래에서는 안 실장의 아첨하는 목소리와 다른 남자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진우는 소형드릴을 이용해 환풍구 바닥에 눈에 띄지 않을 정도의 작은 구멍을 뚫었다. 그리고 쌀알보다 작은 크기의 고성능 도청 장치를 구멍을 통해 아래로 떨어뜨렸다. 장치는 화려한 샹들리에의 장식 부분에 정확히 안착했다. 작업을 마친 그는 왔던 길을 되짚어 조용히 건물 밖으로 빠져나왔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 그는 자신의 은신처로 돌아와 이어폰을 귀에 꽂았다. 도청 장치를 통해 루만의 대화가 생생하게 들려왔다. 안 실장은 재개발 사업의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보고를 받는 상대는 바로 박태식 회장이었다. 회장님, 그 치킨집 놈 때문에 일이 조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방화도 실패했고 보낸 놈들은 경찰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안 실장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박 회장의 나지막하지만 위압적인 목소리가 들렸다. 벌레 한 마리 때문에 내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해선 안 돼. 그놈 배우를 알아봐. 그리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처리해. 그놈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빼앗아서라도 스스로 무릎 꿇게 만들어. 진우의 심장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그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바로 이 평범한 삶, 그리고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민서였다. 민서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착하고 성실한 아이였다. 진우에게는 친동생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박태식은 민서를 노릴 것이다. 진우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그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다. 박태식과 태산건설을 한 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그는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수년 만에 자신의 과거와 연결되기로 결심했다. 그는 특수 제작된 암호화 노트북을 꺼내들었다. 그리고 아주 오래된 암호화된 통신 채널에 접속했다. 수신자는 단 한 명, 오라클이었다. 오라클은 유령 시절 그의 정보 지원과 해킹을 담당했던 천재 해커였다. 진우가 세상에서 사라질 수 있도록 그의 모든 기록을 지워준 것도 오라클이었다. 도움이 필요하다. 태산건설과 박태식 회장, 그들의 모든 것을 원한다. 진우는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몇 분간의 침묵 끝에 답장이 왔다. 유령이 돌아왔군. 대가는 내 목숨. 진우는 망설임 없이 답했다. 이번 일이 끝나면 그는 다시 세상에서 사라지거나 아니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다. 오라클에게서 다시 답장이 왔다. 거래 성립. 자료를 보낼 테니 살아남아라. 친구. 곧이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진우의 노트북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했다. 태산건설의 비자금 내역 정관계로 비장부 불법적인 재개발 과정에서 벌어진 수많은 범죄의 증거들. 자료는 상상을 초월했다. 박태식은 단순한 악덕 기업가가 아니었다. 그는 거대한 범죄 제국의 왕이었다. 그리고 자료의 맨 마지막 부분에서 진우는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끔찍한 진실과 마주했다. 그가 유령을 그만두게 된 마지막 임무, 그 작전의 실패 배후에 태산건설의 그림자가 어른거리고 있었다. 박태식은 그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간접적인 원흉이었다. 이것은 더 이상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다. 이것은 심판이었다. 오라클이 보내온 자료는 판도라의 상자였다. 진우는 밤을 새워 박태식의 범죄 제국을 파헤쳤다. 태산건설은 단순한 건설 회사가 아니었다. 그들의 자금은 불법 도박 사이트 사채, 심지어는 마약 밀수와도 연결되어 있었다. 박태식은 그 모든 것을 통제하며 자신의 왕국을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진우의 과거와 관련된 진실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몇 년 전 진우가 속했던 비밀 작전팀은 해외에서 활동하는 대규모 범죄 조직을 소탕하는 임무를 맡았다. 하지만 작전 정보가 사전에 유출되면서 팀은 적의 매복에 걸려들었고 진우를 제외한 모든 팀원이 전사했다. 당시 정보 유출의 배후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오라클의 자료에 따르면 그 범죄 조직의 자금 세탁을 도운 것이 바로 태산건설의 유령 회사였다. 박태식은 돈을 위해 나라를 팔아먹고 진우의 동료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이나 다름없었다. 진우의 눈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이만이 남았다. 이제 이것은 개인적인 복수이기도 했다. 그는 박태식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그가 이룩한 모든 것을 그의 눈앞에서 잿더미로 만들고 가장 깊은 절망 속으로 끌어내려야 했다. 한편 박태식 회장 역시 진우의 존재를 심상치 않게 여기기 시작했다. 안 실장으로부터 방화 실패와 그 과정에서 보인 진우의 비범한 능력을 보고받은 그는 단순한 골칫거리 이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는 자신의 정보망을 총동원해 김진우라는 남자의 뒷조사를 지시했다. 하지만 결과는 허무했다. 서류상 그의 과거는 너무나도 깨끗했다. 마치 유령처럼 찾아내, 뼛속까지 다 발라내서 그놈이 누군지 알아내. 그리고 그놈이 숨쉬는 것조차 후회하게 만들어줘. 박태식의 명령은 간결했지만 그 안에는 섬뜩한 살기가 담겨 있었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흠집을 내려는 자를 결코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안 실장은 박태식의 마음에 쏙 드는 계획을 보고했다. 회장님, 그놈에게 아주 아끼는 아르바이트생이 하나 있습니다. 민서라는 계집애인데 가족도 없이 할머니랑 단둘이 산다고 합니다. 안 실장의 입가에 비열한 미소가 걸렸다. 박태식은 만족스럽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그 계집애를 믿기로써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가 가장 아끼는 새끼를 건드리는 법이지. 그날 저녁 민서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고 있었다. 늦은 시간이라 골목은 한적했다. 할머니에게 드릴 따뜻한 붕어빵을 품에 안고 콧노래를 부르며 걷던 그녀의 앞을 검은색 승합차 한 대가 급정거하며 막아섰다. 차문이 열리고 건장한 남자 2명이 내렸다. 민서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누구세요? 남자들은 아무 말 없이 그녀에게 다가왔다. 민서는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지만 한 남자가 그녀의 입을 막고 다른 남자가 그녀를 안아 차 안으로 던져 넣었다. 모든 것은 순식간에 일어났다. 민서가 들고 있던 붕어빵 봉투가 바닥에 떨어져 나뒹굴었다. 검은색 승합차는 어둠 속으로 소리 없이 사라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진우의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전화를 받자 기계로 변조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김진우 씨, 당신 때문에 우리가 아주 귀한 손님을 모시게 됐어. 민서라는 아가씨 아주 귀엽더군. 진우의 숨이 멎었다. 만약 그 아가씨가 무사히 돌아오길 바란다면 내일 밤 12시까지 태산건설 재개발 부지로 혼자 와. 쓸데없는 짓 할 생각 말고 경찰에 알리거나 딴 생각 품는 즉시 아가씨는 차가운 시체로 발견될 테니까. 전화가 끊겼다. 진우는 핸드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분노가 그의 온몸을 집어삼켰다. 그들이 마지막 선을 넘었다. 김진우라는 평범한 치킨집 사장의 인격은 그 순간 완전히 소멸했다. 그의 안에서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유령이 완전히 눈을 떴다. 그의 눈은 복수심과 사리로 이글거렸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이 지옥 같은 싸움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그의 손에 들린 핸드폰이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바스러졌다.
밤의 어둠이 그의 모습을 삼켰다. 박태식과 안 실장은 진우가 당연히 민서를 구하기 위해 함정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올 것이라 확신했다. 그들은 재개발 부지 곳곳에 수십 명의 용역 깡패와 전문 경호 인력을 배치하고 진우를 기다렸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다. 진우는 함정으로 향하는 대신 자신만의 방식으로 전쟁을 시작했다. 그는 적의 심장부를 직접 타격하기로 했다. 진우는 오라클에게 연락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대로 해줘. 태산건설의 모든 불법 자금줄을 마비시키는 거야. 그는 박태식의 제국을 지탱하는 돈줄부터 끊어버릴 계획이었다. 오라클의 천재적인 해킹 실력과 진우의 치밀한 계획이 합쳐지자 거대한 금융 테러가 시작되었다. 그날 밤 태산건설의 해외 유령회사 계좌들이 하나씩 동결되기 시작했다. 수천억 원에 달하는 비자금이 증발하거나 추적 불가능한 자선단체의 계좌로 기부되었다. 박태식의 검은 돈을 관리하던 자금책들은 패닉에 빠졌다. 자금 흐름이 완전히 마비되면서 태산건설과 연결된 불법 도박 사이트와 사채 시장은 대혼란에 휩싸였다. 박태식의 제국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동시에 진우는 물리적인 공격에도 나섰다. 그는 더 이상 자신을 숨기지 않았다. 그는 유령처럼 움직이며 박태식의 핵심 인물들을 하나씩 무력화시켰다. 그는 안 실장의 최측근이자 용역 깡패들의 행동대장을 맡고 있던 자의 아지트를 급습했다. 그는 어둠 속에서 나타나 순식간에 그곳에 있던 모든 깡패들을 쓰러뜨렸다. 죽이지는 않았다. 대신 팔다리를 부러뜨려 다시는 악행을 저지를 수 없게 만들었다. 다음 목표는 박태식의 불법 로비를 담당하던 정치 브로커였다. 진우는 그가 숨겨둔 비밀 장부를 손에 넣었다. 장부에는 박태식에게 뇌물을 받은 수많은 정치인과 고위 공무원들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이것은 태산건설을 무너뜨릴 수 있는 강력한 무기였다. 진우의 행보는 대담하고 거침없었다. 그는 박태식의 경호팀을 농락하며 그들의 통신망을 해킹하고 그들의 움직임을 손바닥처럼 들여다보았다. 그는 박태식의 수족들을 하나씩 잘라내며 그를 서서히 고립시켰다. 박태식은 자신의 제국이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분노에 몸을 떨었다. 그는 진우가 재개발 부지로 오지 않았다는 사실에 뒤늦게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새끼 당장 찾아내온 서울을 뒤져서라도 그놈을 내 눈앞에 끌고 와 박태식의 사무실에서 불호령이 떨어졌다. 하지만 진우는 이미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였다. 그는 자신의 존재를 철저히 숨기며 다음 행동을 준비하고 있었다. 진우는 오라클을 통해 빼낸 태산건설의 범죄 증거들과 로비 장부를 정리했다. 그리고 그것을 익명으로 최민준 형사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탐사, 보도 전문 기자에게 동시에 보냈다. 최 형사는 엄청난 양의 자료를 받아보고 경악했다. 그는 그동안 어렴풋이 의심만 하던 태산건설의 비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즉시 특별수사팀을 꾸리고 태산건설에 대한 전면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언론 역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진우가 보낸 자료를 바탕으로 한 탐사 보도가 터져 나오자 세상은 발칵 뒤집혔다. 태산건설의 주가는 폭락했고 박태식을 향한 비난 여론이 들끓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망이 빠르게 그를 향해 좁혀오고 있었다. 진우는 이 모든 것을 어둠 속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박태식의 제국이 무너져 내리는 교향곡을 조용히 지휘하고 있었다. 이제 마지막 악장만이 남아 있었다. 그는 민서가 감금된 장소를 파악했다. 그녀는 태산건설 본사 빌딩 최상층 박태식의 펜트하우스에 있었다.
그는 이제 왕을 잡으러 갈 시간이라고 판단했다. 유령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다. 태산건설 본사 빌딩은 박태식의 왕국 그 자체였다. 최첨단 보안 시스템과 수십 명의 엘리트 경호 인력이 24시간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 하지만 유령에게는 아무런 장애물도 되지 못했다. 진우는 건물의 보안 시스템을 분석한 오라클의 도움을 받아 감시 카메라의 사각지대와 센서의 허점을 이용해 한 마리의 뱀처럼 건물 안으로 잠입했다. 그는 비상계단을 통해 소리 없이 위로 향했다. 그의 앞을 가로막는 경호원들은 비명조차 지르지 못하고 쓰러졌다. 진우의 움직임은 예술에 가까웠다. 그는 상대의 힘을 역이용하고 급소를 정확하게 가격해 순식간에 전투 불능 상태로 만들었다. 그의 목표는 오직 한 곳 최상층의 펜트하우스였다. 펜트하우스 입구에서는 안 실장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박태식의 마지막 방패였다. 네가 여기까지 올 줄 알았다. 이 유령 같은 새끼. 안 실장은 비열하게 웃으며 재킷을 벗어 던졌다. 그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다. 그는 박태식의 경호실장답게 상당한 실력의 무술 유단자였다. 두 사람 사이에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안 실장이 먼저 움직였다. 그의 주먹은 바람을 가르는 소리를 내며 진우의 안면을 향해 날아왔다. 진우는 고개를 살짝 비틀어 피하고 파고들어 안 실장의 복부에 강력한 팔꿈치 공격을 가했다. 안 실장은 고통에 찬 신음을 흘렸지만 물러서지 않고 반격에 나섰다. 치열한 공방이 오고 갔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승기는 진우에게로 기울었다. 안 실장의 공격은 분노와 증오로 가득 차 거칠었지만 진우의 움직임은 감정이 배제된 채 오직 효율성만을 추구했다. 마침내 진우는 안 실장의 공격을 흘려보낸 뒤 그의 팔 관절을 꺾어 무력화시키고 목에 강력한 수도를 날렸다. 안 실장은 거대한 몸뚱이를 주체하지 못하고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진우는 쓰러진 안 실장을 넘어 펜트하우스 문을 열었다. 넓고 화려한 사무실, 중앙 박태식 회장이 가죽 의자에 앉아 그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결박된 체겁에 질려 떨고 있는 민서가 있었다. 박태식은 의외로 침착했다. 그는 진우를 보며 박수를 쳤다. 대단하군. 내 예상이 맞았어. 넌 보통 놈이 아니야. 도대체 누구지 넌? 내 놈의 제국을 무너뜨리러 온 사람이다. 진우는 차갑게 말했다. 그의 시선은 민서에게 향했다. 다행히 다친 곳은 없어 보였다. 박태식은 비웃었다. 내 제국 하찮은 벌레 한 마리가 감히 넌 날 이길 수 없어. 넌 법 밖에 있는 그림자일 뿐이지만 나는 법을 내 손에 쥐고 있는 왕이니까. 그 순간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TV 화면에서 긴급 뉴스가 속보로 흘러나왔다. 태산건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 소식과 함께 박태식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다는 앵커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박태식의 얼굴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이게 어떻게 된? 네가 왕이라고 착각하는 동안 나는 내 왕국의 기둥을 모두 뽑아버렸다. 진우는 품에서 소형 녹음기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다. 녹음기에서는 방금 전 박태식이 자신을 왕이라고 칭하며 저지른 범죄들을 암시하는 대화가 흘러나왔다. 진우는 이미 이 방에 들어오기 전부터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 최민준 형사에게 전송되고 있었다. 건물 아래에서 수많은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박태식은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그는 마지막 발악으로 민서의 목에 칼을 겨누었다. 오지마, 다가오면 이 계집애를 죽여버릴 거야. 하지만
그의 눈은 이미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진우는 그에게 천천히 다가갔다. 넌 이미 졌다. 진우의 눈빛에 압도당한 박태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순간 진우는 번개처럼 움직였다. 그는 책상을 박차고 날아올라 박태식을 덮쳤다. 민서를 안전하게 밀쳐낸 뒤 박태식의 손목을 꺾어 칼을 빼앗고 그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박태식은 허무하게 바닥으로 쓰러졌다. 그의 시대는 그렇게 끝났다. 잠시 후 최민준 형사가 이끄는 경찰 특공대가 펜트하우스로 들이닥쳤다. 그들은 무너진 제국의 왕 박태식과 겁에 질린 민서 그리고 어둠 속에 서 있는 진우를 발견했다. 최 형사는 진우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복잡한 감정이 섞여 있었다. 그는 법을 넘어선 심판을 내린 이 남자를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고민했다. 진우는 아무 말 없이 민서의 결박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최 형사와 눈이 마주치자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모든 것을 끝냈다는 무언의 신호였다. 경찰들이 박태식과 민서에게 달려드는 혼란스러운 틈을 타 진우는 그림자 속으로 몸을 돌렸다. 그는 열려있던 테라스의 어둠 속으로 유령처럼 사라졌다. 몇 주 후 태산건설 스캔들은 대한민국을 뒤흔든 최대의 사건이 되었다. 박태식과 그의 하수인들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고 감옥에 갔다. 진우의 가게는 다시 문을 열었다. 민서도 돌아와 이전처럼 밝게 웃으며 손님들을 맞았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듯했다. 최민준 형사는 김진우라는 이름이 적힌 사건 파일을 덮었다. 태산건설을 무너뜨린 결정적 증거를 제공한 익명의 제보자. 그는 그 제보자가 김진우라는 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하기로 했다. 그것이 자신이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의 배려였다. 진우는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그는 묵묵히 닭을 튀겼다. 그의 얼굴에는 다시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과거를 묻어버리는 대신 그것을 받아들이고 자신의 현재를 지키는 힘으로 사용했다. 고소한 기름 냄새가 가게 안을 가득 채웠다. 그것은 그가 지켜낸 평화의 냄새였다. 유령은 다시 깊은 잠에 들었다. 언젠가 세상이 다시 그를 필요로 할 때까지